다음으로는 영역, 균등 혹은 특권. 약간 오징어 게임 전반적인 느낌은 사실 자본주의에 대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제일 큰 주제였던 것 같긴 해요. 음, 결과적으로는 인간에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대놓고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눈을 떴을 때 2층 침대도 아닌 몇 개 렉이 쌓인 것 같이 사람들이 최소의 공간에서 다 같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대비돼서 거의 마지막 장면에 이 주최자였던 그 할아버지가 텅 빈 빌딩 사무실에서 이제 임종을 준비하면서 밖을 바라보는 장면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음, 펜트하우스나 뭐 화려한 진짜 전원주택 이런 것도 아니고 텅 빈 공간에 그냥 자기만의 작은 영역을 꾸리고 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좀 얘기하고 싶었던 사람을 불러서 내기를 하나 하잖아요. 이 두 개 장면이 좀 되게 상반되는 것 같았고 이거에 따라서 한 사람이 가진 영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그 20대 근대 초기에 좀 다수의 어떤 생존권, 거주할 권리를 위해서 많은 안들이 나왔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꼬르비제 안들이 많았고, 이때 다비다시온 같은 아파트에 전형이 되는 모델이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식으로 봤을 때 주세페 테란이랑 좀 깔로 스카르파를 대비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음, 왜냐하면 주세페 테라니가 문제가 파시스트였기 때문에 역사에서 지워진 존재인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좌파적인 성향으로 많은 이들의 특권을 위해서 진짜 이 사람은 신봉했던 사람인 거죠. 그거를 옳은 거라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사람들이 더 나은 거주 공간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던 사례가 있고 반대로 스카르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한 특권 계층을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둘은 실제로 많이 그 갈등이 있었대요. 테라니 같은 경우는 너는 굉장히 기회주의자적인 애고 스카르파한테 너처럼 살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못한다. 이런 음, 비판을 했고 스카르파는 난 신경 안 쓴다. 난 그냥 내 음, 할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현대사회에서 봤을 때 만약에 두 건축가가 있고 한 건축가는 뭐 공동주택이나 사회 개혁을 위해서 공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게 옳은 거라고 할 때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어떤 소수의 특권 계층 뭐 대기업의 재벌 오너들 그 사람들의 주거 공간만을 하거나 사옥을 하거나 하는 사람을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자본주의 안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다른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음, 건축가가 안에서 갖고 있는 좀 상반된 야망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둘 중에 사실 뭐가 맞는지에 대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장도 보시면은 조세페 테라니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죠. 파시스트였다는 거. 이게 음, 나중에 역사에 의해서 이제 평가가 되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점이었고 그 당시만 해도 모두를 위한다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주의라는 걸로 이제 카테고리라이징이 돼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에서 지워진 존재가 되었고 반대로 이제 스카르파의 경우는 철저하게 특권 계층을 위해서 자기만의 이제 미학을 쌓아가면서 최종적으로 이 브리온 무덤을 통해서 완전히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잖아요 건축가로서 이런 걸 보면은 건축가의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하게 되었고 아까 그 두 개 장면 때문에 음,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음. 이거는 좀 상반된 주제로 고민해봐야 될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가 잘 되고 잘못되고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안을 갖고 왔다. 내가 생각하는 건축가는 어쩔 수 없이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이 따라오는 거고, 우리는 그게 없이는 건축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 어떤 표현을 할지는 이제 본인 건축가의 선택인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지금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나는 대학원에 있을 때도 우리 대학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공헌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가지고 주민센터 만들어준다든지, 뭐 벤치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맛들이, 일본에서는 축제라고 하는데 그 축제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공공적인 부분에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이제 교수님의 경우는 일본에서도 그런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역을 디자인한다든지 이런 프로젝트가 정말 많아. 근데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사무실의 경우는 개인적인 별장 아니면 미술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방금 이야기한 두 건축가의 상반된 부분으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 내 안에서
그 중심을 어디다 잡고 건축을 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개인적으로 좀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의 작품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느낄 수 있는 뻔이 분명히 있거든. 재료를 사용하는 부분에서라든지 아니면은 시행사와의 관계 그런 부분에서라든지 좋은 거를 사용함으로써 좋은 건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무시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꼬르비제를 보게 되면 꼬르비제도 뭐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 왜냐면 이 사람도 별장도 짓고 공동주택도 짓고 뭐 교회도 짓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선을 그어서 건축가로서 활동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나는 그냥 생각은 좀 들었어. 이번에 이거 보면서. 근데 아까 그 오징어 게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그냥 왜 저렇게 침대를 배치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도 약간 한국에 지금 그 주거 문화의 현실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부분 아니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아파트는 닭장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가장 편리한 합리적인 곳에서 잠만 잘 수 있는 곳. 그것을 되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침대들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네. 거기에 이어서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화면 한번 보여줄 수 있어? 보면은 그거는 이제 게임 참가자들이 사용하는 곳이고 두 번째 거는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장면이라 그랬잖아. 이거 숨을 굉장히 거, 우리나라 주거랑 저기 건쟁이 말대로 비슷한 것 같아. 뒤에 장면은 굉장히 큰 공간을 혼자 점유하고 있어. 이거를 건물로 보면은 건폐율, 용적률 상관없이 넓은 땅을 혼자서 점유하고 있는 거지, 쓸 만큼만. 이게 굉장히 고위층의 특권 계층의 주택이라고 하면은 앞에 사진은 아니 근데 이 공간은 실제로 넓어. 근데 이 사람들이 쓰는 건 가생이를 쓰고 있어. 음, 가운데는 왜 비워놨냐? 공적인 공간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공동주택에 굉장히 건폐율은 작고 용적률은 많이 채워야 되는 단지인 거야. 음, 우리나라 아파트들도 그렇잖아. 건폐율을 작아서 최대한 외부 공간들을 확보를 해줘야 되고 그것들은 이제 공동 시설이 되는 거고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것은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제한된 건폐율 안에서 최대한 높여가지고 거기다 몰아넣고 약간 그런 구조가 굉장히 이거 우리 시각으로만 그런 건지 실제 설정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잘 나타나는 것 같네. 저는 또 보면서 그래도 어차피 죽을 때 쓰는 공간은 저 침대의 한 칸이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래도 어차피 결국엔 저 오일남 씨도 죽을 땐 자기 침대 한 칸에서 죽잖아요. 다른 데 다 어둡고 결국엔 쓰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은 한 칸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특권이구나 라는 생각도 그리고 저는 홍 소장님의 그 두 건축가 비교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른 시기지만 비교가 되는 두 근현대 건축가가 있잖아요. 김수근과 김중업. 이제 이 주세페 테라니는 전체 파시즘 때문에 지워진 인물이라면 반대로 김수근은 우리나라 전체주의 현대 사회에 철저하게 그 정부에게 지침을 따르면서 이제 남영 공실 남영동. 거기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승승장구한 인물이고 반대로 김중업은 그 전체 시대 정부를 비판하면서 쇠퇴해져 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하지만 그 둘의 건축 양식은 또 상이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나중에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 좀 별이 다른 두 건축가를 별이랑 비교하면서 이야기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 혹시 궁금한 게 카를로스 카르파는 실제로 그 특권 계층의 특권 거층을 위한 건축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 프로젝트들이 약간 단독주택이나 뭐 이런 호화주택 이런 쪽이었던 거야? 오히려 좀 미술관 리노베이션이나 좀 역사적인 건물들을 좀 많이 했었죠. 근데 올리베티랑 관련된 일도 많이 했고, 브리온통 같은 경우는 그 브리온베가 오디오사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그 당시엔 재벌이었죠. 그 재벌을 위한 무덤을 이제 지어준 거예요. 가족 무덤을 지어준 거니까 그런 쪽으로는 좀 유명하긴 하죠. 음, 하나 좀 재밌는 글을 제가 책에서 본 게 있어서 발췌한 게 있는데 이제 예전에 저소득층 주거사업 관련해서 베니스 건축가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브루노 제비가 쓴 글인데 1945년 해방 직후에 파시스트 반대자였던 스카르파가 자기 건축가 그룹에 합류하도록 권유를 받았대요. 그래서 무역노조의 투쟁과 집단계획, 단체 노동을 요구하는 선동적인 강연을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그 사람이 현장에서 발언권을 얻고 일어난 뒤에 그 한마디만 하고 이제 나갔대요. 뭐라 했냐면은 나의 단 하나의 열정은 내가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줄 파라오를 찾는 것이다. 이 한마디를 음, 하고 나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 완전히 싸해진 거죠. 얘 뭐야? 완전 음, 자기만 안 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게 뭐 되게 좀 재밌잖아. 이게 미래에서 저희가 이제 판단했을 때 스카르파는 굉장히 거장이 되었고 뭐 이 당시에 좋은 일을 했던 사람들은 잊혀졌죠. 거의 대부분이. 작업들은 남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넘어갈 수 없는 게 대다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건축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 아키텍트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약간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안도 타다오 같은 경우도 물론 다주성가 건축가로 유명하지만 오사카에 있는 베네스라는 기업을 통해서 그 되게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를 많이 했지. 예를 들어서 나오시마에 있는 지츠 뮤지엄이라든지 베네스 뮤지엄, 그리고 베네스 뭐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오사카 그쪽 전반에 있는 곳은 베네스를 통해서 많이 했고 뭐 꼬르비제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인도라든지 브라질 하려고 했었던 그런 계획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본 논리에 따라간 부분 아니었나라는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왜냐면 건축가 같은 경우는 계획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계획을 수립해 줄 수 있는 자본과 권력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물론 이 마음으로만 그냥 뭔가 장사꾼으로서 건축가를 하는 게 아닌 방금 홍 소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 공공적으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건축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좀 빠지게 되는 것 같아. 나도 요즘에 좀 그런 것 같고. 생각이 드는 게 음, 홍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약간 사회주의 건축가들이라던가 약간 그 전체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주거가 이제 공동주택이잖아. 사실 공동주택의 원초적인 취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고 싸게 그 주거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장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굉장히 기이한 형태로 발전한 것 같지 않아? 아파트는 어쨌든 공동주택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주의의 끝에 있는 상품으로서 그것들이 진화를 해왔고 음. 지금도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잖아.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은 그 주제도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 극도로 자본주의화된 현대 한국에서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전체주의라든가 사회주의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주택이 그 자본주의의 최고 정점에 있는 상품으로 왜 자리를 잡게 됐는지 그런 것도 좀 같은 맥락에서 좀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네. 근데 사실 뭐 건축가가 항상 그런 선상에 놓여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프리츠커상 받은 수상자 중에 이제 사회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주택으로 받은 사람 있잖아요. 아라베나인가? 그 이렇게 그랬냐? 네. 엘리멘탈 그 사례를 보면은 확실히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 방향을 좀 제시를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가들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가치들에 대해서 크게 제시를 해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 소장이 이야기했는데 그 이어서 외노자가 갖고 왔지? 네, 이어서 그 숙소 이야기를 마저 하면은 저는 이 숙소를 보고 사실 저희가 서원 시간 때 배운 파놉티콘을 제일 먼저 떠올렸거든요. 파놉티콘이 이제 제레미 벤담이 영국에서 이제 제안한 다음 장에 나오는 그 교도소 모델로 가운데 이제 감시자가 있고 원형으로 이제 죄수들이 있어서 죄수들은 감시자가 있다는 걸 모르게 한 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감시자가 굳이 거기 없어도 단지 그 중앙에 불 하나만 비춰놓음으로써 죄수들로 하여금 통제를 하게 한다는 그런 모델인데 결국엔 제레미 벤담은 이거를 공공의 영역이 아닌데 누가 한 명이 소유를 해서 이제 사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까지 했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파산을 했고 그래서 이제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걸 언급을 하면서 이게 이제 근대화된 우리 사회의 감시이자 그런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져 있는 그런 통제 모델이 아닌가 하면서 이제 이 의미를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숙소의 모양도 저는 보면서 가운데 중앙에 이렇게 문이 있고 커다란 문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감시자들이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얘네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서 이제 화장실 가고 싶다고 문을 두들기는 상태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구조를 저는 만들었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기도 하고 하는 첫 번째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생각은
이게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저한테 되게 특이했는데, 네, 이 침대 구조가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가운데는 비어져 있는 형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리고 이제 위에서 돈이 떨어지잖아요. 위에서 정형통이 항상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그걸 올려다보게 만드는, 사실 숭배화시키는, 그래서 과거에 보면 모든 신전들이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난 이 침대에 네, 사선 제한 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오, 알아서 넘어갈게. 그거 이제 미안. 그거 다음에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정말 신이 한 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지구라트라든지 피라미드라든지 그런 걸 지었지만, 현대사의 신은 결국 돈 아닌가. 그래서 그걸로 향한 이제 구조를 그렇게 형상화해서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하는 제 생각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생각하는 게 이 건물 모양이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 사선 제한으로 갖은 노력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좀 떠올렸어요. 예, 사선 제한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물을 최대한 높이 올리기 위한 노력과 이제 맞닿아 있다. 사실 지금 이제 뭐지? 패놉티콘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그 이제 권력에 대한 공간의 사유화라고 해야 되나? 감시를 받는 거잖아. 난 사실 오늘 갖고 올까 하다가 안 갖고 온 사진 하나가 이 사람들이 그 CCTV 감시하는 장면? 약간 오락실에서 게임하듯이 감시하잖아. 그 오락실 부스 같은 걸로 사람 수감자를 감시하듯이 그 참가자들을 감시하는데 그 장면이 되게 재밌었어. 뭔가 얘네들은 그냥 게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한 감시 속에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체크를 했는데 페놉티콘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에서도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파리의 계획을 할 때 개선문을 통해서 거기서 방사선으로 나오는데 개선문에다가 그 대포 하나 설치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혁명 일어났을 때 통제하기 너무나도 쉽다라고 해서 도시계획을 그렇게 꾸려놨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현대가 변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통제할까가 나오는 과정 속에 한국에서는 그런 게 감시 카메라로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 감시 카메라 플러스 이제 블랙박스지.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밤이라든지 거리에 나가서 이상한 짓을 못하지. 왜냐면 어디서든 찍히고 있으니까. 솔직히 뭐 내가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일본에 와서 좀 다르게 느꼈던 건 일본은 한국처럼 블랙박스라든지 감시 카메라가 많지는 않아. 심지어 블랙박스가 한국처럼 모든 차에 달려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밤에 좀 자유로워. 한국과는 뭐 하고 좀 다니는데? 뭐 그냥 걸어 다니는데 뭔가 내가 어딘가에 찍히고 있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 근데 한국에 가면 난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가면 그게 좀 이상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 내가 항상 누군가의 자동차에 찍히고 있다는 게. 나는 원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매너자의 자료를 보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 나는 사실 파놉티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파놉티콘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아까 그 숙소 장면 다시 한번 보여주면, 그 파놉티콘이라고 하면 어쨌든 모든 수감자가 가운데서 좀 보여야 되잖아. 그리고 실제로 서로도 다 감시가 가능해야 되고. 근데 이 침대를 보면은 다 보이는 이 표면적 부분에만 침대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아래층에도 다 침대가 있어. 그러니까 그 네. 자리들은 좀 완전히 조금 약간 가려지고 사생활이 보호가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나는 파놉티콘보다는 오히려 뒤에 얘기했던 일조사선 있잖아. 약간 이런 장치가 아닌가 싶어. 일조권 사선은 옆대지에 있는 땅이나 혹은 길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채광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건물을 셋백해서 물러서게 해주는 거잖아. 내 생각에 그 숙소의 그 장치는, 건쟁이가 얘기한 CCTV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CCTV를 천장 실링에 이렇게 가생이 부분에 놨겠지? 근데 CCTV에서 보고 싶어 하는 거는 그 게이머들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공간, 운동장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게임을 관찰하고 싶은 것 같아. 만약에 침대가 수직으로 쌓여 있으면은 안 보일 CCTV의 수 있지. 시야가 가리겠지? 근데 이렇게 깎아 놓듯이 이렇게 사선 제한처럼 오히려 그걸 반대로 쓰는 거야. 밑에서 위를 보는 걸 확보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임의 장면을 최대한 방해 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 침대들을 사선으로 쌓아놓은 것 같아. 어떻게 근데 보면은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운동장, 경기장에 대한 이야기랑 비슷할 수도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람석에서 가운데에 그렇지. 있는 것을 볼 때 보기 쉽게 하기 위한 방안? 사실은 저도 뭐
이게 꼭 파놉티콘의 모델은 완전히 똑같진 않다고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 이 중앙을 보고 있잖아요. 이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 중앙을 보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 여자애가 죽을 때도 이 사람이 거기 이 문으로 달려가서, 이정재가 그 문으로 달려가서 이제 죽는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어쨌든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저기에 나를 통제하는 누군가가 있고 나는 그 통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이제 파놉티콘과 유사한 개념이 아닐까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잔디 아빠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뭐 이 게이머들이 도망칠 수도 없고 사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서로 죽이고 하는 것도 전혀 신경 안 쓰잖아. 그러니까 그보다는 이 사람들을 감시하기보다는 이 모든 현상을 관찰하는 특권 계층에게 조금 더 열린 시야를 주기 위한 그런 장치가 조망권 아닐까. 확보. 조망권 확보를 해준 게 아닐까. 저는 숙소라는 단어를 이제 들었을 때 또 생각났던 게, 이 오징어 게임 보면은 처음에 이 사람들의 공간만 나오다가 나중에 그 경찰이 잠입해가지고 핑크색 진행 요원들의 숙소가 나오잖아요. 걔네도 진짜 똑같이 뭐 이런 공간은 아니지만 편복도 중복도였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철문으로 다 이제 분리되고 군대 점호하듯이 한 명 한 명 다 나와서 일일이 확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좀 묘하더라고요. 이쪽도 파놉티콘이고 저쪽도 파놉티콘 같은 느낌도 들고, 한편으로는 약간 오징어 게임이 좀 추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릴 때 학교나 아니면 수련회 갔을 때 그런 게 되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수련회 각자 학교의 교실도 그렇지만 수련회가 더 생각났던 게, 지금 현재 참가자들이 있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그 수련회 대강당 있잖아요. 꼭 모여가지고 뭐 별의별 이상한 거 다 하던 그런 공간도 생각나고, 그래서 그런 공간을 일부러 구현한 건가 싶기도 했고 되게 좀 묘했어요, 그런 점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공간들이 되게 통제와 억압 속에 살았던 것 같아. 네, 그쵸. 그 당시 때는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보호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에서도 똑같은데 낮 시간에 오후에 3시? 4시쯤에 그냥 길가를 가다가 학교 앞을 지나가게 되면 항상 문이 잠겨 있잖아. 담장에. 그런 거 보면 왜 학교를 꼭 이렇게 잠가 놓지? 여기가 감옥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 측에서는 애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보호 차원에서 잠가 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억압 속에서 살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 근데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에 담장에 잠가놓진 않았거든요. 문은 크게 있어도. 근데 우리는 잠가는데 9시 되면. 이게 원래 담장 없는 학교 뭐 이런 것도 한때 열풍이 불었는데, 아동 성범죄자들 때문에 일이 몇 번 생기면서 담장을 다 세우게 됐다고 지금은 들었어요. 그렇구나. 이건 봐볼까? 추락의 공포와 카타르시스. 뭐 제목은 거창하게 적어놨는데 다들 혹시 저 고소공포증 있어? 저 있어요. 나는 없다고 저도 조금 생각했는데, 있어요. 최근에 전시 준비한다고 아시바 뭐라고 하지? 공사할 때 비계, 강반 비계. 그거 비계 쳤는데 10m 정도 쳐서 10m 위로 올라간 적이 있거든? 너무 무섭더라. 원래 그 11m 정도가 사람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높이라 그러잖아. 근데 신기하게도 뭐 신기하다고 봐야 될지 당연하다고 봐야할지 모르겠는데, 이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6개의 게임 중에 2개가 그 죽음에 이르는 현상이 추락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되더라고. 뭐 글쎄, 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크게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데도 거기에 이게 위험 요소로서 추락을 만들어 놨고, 그 징검다리 게임에서도 추락을 통해서 추락으로 이제 사람들이 죽게끔 그런 장치로 만들어 놨는데,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여러 가지 중에서 추락에 대한 그 공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알 수 있는 것 같아. 뭐 의도된 설정이 아니더라도 당연시 제일 무서운 죽음의 과정 중에 하나가 추락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은 이런 미친 짓을 해. 롯데타워를 지어놓고 끝에다가 이런 다리를 걸어놓고 밑에 사진 보면 541m 상공에서 펼쳐지는 도심 속 짜릿한 스릴 액티비티래. 이런 짓을 하는가 하면 뭐 이런 데 많지. 랜드마크 같은 데 가보면은 바닥을 유리로 만들어서 전망대로 만들어서 아래 경관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요거는 이제 광교에 있는, 이거 OMA가 한 백화점인데 그 외벽에 이렇게 꾸물꾸물하게 지나가는 유리 이 덩어리들이
그 메인 동선이더라고 가보니까 여기에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복도도 있고 한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온 메스는 바닥까지도 유리로 해서 밑에를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게 뭐 특히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도 이런 거 무서워해가지고 위에 서지도 못하더라고. 이렇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높은 고도, 높이에 대해서 그렇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도 이걸 실제로 스포츠로도 하고 익스트림 액티비티로도 하면서 굳이 그러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 이거 보면은 그 줄다리기 세트랑 많이 비슷하지 않아? 그러네. 맞아요. 다이빙대 이거 이번에 열린 도쿄 올림픽 그 센터 아쿠아틱스 센터의 다이빙대고 밑에는 자하디드가 자기 작품 중에 유일하게 한 단독 주택이래. 이거 몰랐다, 이 어떤 작품은. 그 재력가의 집인데 이것도 특징이 그 맨 꼭대기에 전망대를 약간 이렇게 다이빙대처럼 아. 뽑아내서 만들어 놓은 그 주택인데 이렇게 다이빙대 그 끝에 점프대를 이렇게 멀리 빼놓는 거 밑에 구조물을 최대한 그 바깥쪽으로 밀고 멀리 빼놓는 거는 뭐 다이빙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낙하할 때 다른 데 걸리지 않도록 제일 돌출시킨 거고 전망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변에 시야를 가리는 다른 물건 구조체가 없이 제일 뻥 뚫리는 시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겠지. 그러기 위해서 제일 끝에 아슬아슬하게 바닥의 구조체도 인식할 수 없어서 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그 높이, 추락에 대한 공포와 거기서 느끼는 사람들의 뭔가 카타르시스, 어떤 관계가 있고 그걸 오징어 게임에서는 어떻게 왜 표현하라고 했는지 그거가 굉장히 좀 재밌게 와닿았던 것 같아. 일단은 그 죽음을 봤을 때 위에서 떨어져서 죽는 게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살을 할 때도 사람들이 위에서 떨어지고 뭐 한강에 뛰어내린다 했을 때도 위에서 떨어져 죽는 거고 물론 뭐 익사일 경우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었고 그러면 이것을 왜 할까라는 질문에는 나는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갔을 때 약간 루틴이 있잖아.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집에 오고.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말을 기다리는 이유는 일상과는 좀 다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었던 것으로부터 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 1년에 휴가를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가 1년 동안 일을 하다가 갑자기 휴가를 얻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위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거기서 느껴지는 특별함이 난 있다고 봐. 그것을 나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즐겨보는 행위 아닌가. 그래서 이런 다이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에서 떨어지는 뭐 번지 점프라든지 아니면 스카이다이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람들이 좀 경험해보고 싶고 일상 속에서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네. 저는 어쨌든 이게 또 그 어느 선만 넘어가면 죽고 아니면 그 선을 안 넘어가면 살고 그 선 속에 제가 이렇게 줄타기 하듯이 서 있는 거잖아요. 심리라기보다 내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내 머리랑 내 신체 속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그걸로 또 흥분을 느끼면서 그걸 마치 제가 약간 카타르시스와 어떤 즐거움이라고 착각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싶기도 하고. 착각? 그런 건가?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이었는데 나는 살아났어 이런 약간 그렇죠. 성취감이나 만족감? 만족감인가? 그럴 그럴 수도 수도 있겠다. 그 심리학 쪽에서는 그 사람의 그런 행태를 그 리비도랑 데스트루도라는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 나도 깊게는 모르고 아주 얇게 아는데 리비도는 생에 대한 의지고 데스트루도는 죽음에 대한 의지래.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리비도가 강해야 생명이 계속 영위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살고 싶어하는 의지라던가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해서 이세를 만든다던가 이런 게 다 리비도라는 그 심리적 의식에서 나오는 거고 자살이라던가 자해 이런 것들은 데스트로도가 강화됐을 때 나오는 거래. 약간 그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은 약간 그런 죽음의 의지에서 약간 나오는 건지 그 밸런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긴장감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쩔 수 없이 즐기게 된 건지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목 졸리기 게임도 있잖아요. 애들이
미친 애들이 요즘, 미친 티네이저들이 요즘 많이 하는 기절놀이 같은 것도 아닐까. 그렇지. 네. 약간 기절놀이. 목 졸렸다가 딱 기절하는 딱 그 순간에 오는 그 쾌감으로 계속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비슷한 게 아닐까 싶네요. 저는 뭔가 우리가 어쨌든 건물이든 땅이든 무언가를 이제 딛고 일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있는 건데 그게 한 발자국만 내딛어도 추락하는 순간 이제 생명이 끝나는 거고 하는 걸 약간 좀 즐기는 거 아닐까. 그 스카이브리지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딘가로 이제 갔는데 밑에 사실 유리는 있죠. 밑에 그냥 하늘에 떠 있는데 나 안 죽어 있구나. 이거에 대한 굉장히 좀 카타르시스 아까 말하신 것처럼 그런 게 또 아닐지. 그리고 제가 관람자라면 이 두 가지 게임이 좀 재밌긴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확실하게 떨어지면서 이게 뭔가 옥수수 떨어지듯이 하는 그런 희열이 있잖아요. 이게 좀 나쁘게 말하면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좀 이상한데. 있더라고요. 기한 좀 이상한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